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마가렛 미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여러분께서 하니슬립을 사랑해 주시는 4가지 방법입니다. 엘렌 오하라는 32살이었으나 그 당시 나이로 보면 그녀는 중년 부인에 해당되었다. 6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가운데 그중 3명은 죽었다. 그녀는 키가 커서 남편과 같이 나란히 서면 남편보다 머리 하나만큼은 더 컸다. 그러나 폭이 넓은 치마를 주로 입고 조용하면서도 맵시 있게 행동했으므로 그다지 사람들의 눈에는 드러나 보이지 않았다. 검은 테피터 상의에서 드러난 그녀의 목은 크림 빛깔이었으며 둥글고 길고 가느다란 미인을 연상시켰다. 항상 그랬듯이 그녀의 목은 비녀를 끼워 뒤로 치켜올린 머리카락의 무게 때문에 그런지 뒤로 처져 있었다. 그녀의 부모는 1791년의 프랑스 대혁명을 피해 아이티로 망명한 사람들이다. 그녀는 프랑스 태생의 어머니로부터는 눈꼬리가 약간 올라간 검은 눈동자와 검은 속눈썹 그리고 검은 머리카락을 물려받았고, 나폴레옹 밑에서 군인으로 있었던 아버지로부터는 길고 곧은 코와 모가 난 턱을 물려받았으나 부드러운 곡선의 볼이 그것을 부드럽게 감싸주고 있었다. 엘렌의 얼굴은 교만한 티가 없는 자신에 찬 모습이었으며 우아함과 우수와 변덕스럽지 않은 성격 등은 모두 다 그녀 자신의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광채를 띄었고 그 미소에 잘 어울리는 여유가 있었다. 집안 사람들이나 종을 타이를 때 부드러운 멜로디처럼 울려나오는 그녀의 목소리에 좀 더 활기만 있었더라면 그녀는 팔방미인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조지아주 해안지방 사람들의 특색인 부드럽고 상냥한 목소리를 갖고 있었고, 매끄러운 모음과 부드러운 자음 그리고 프랑스 사투리를 약간씩 섞어서 말했다. 그녀는 하인이나 아이들을 책망할 때 필요 이상의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남편의 욕설이나 노성이 전혀 무시되었던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녀의 목소리는 이 테라 농장에서는 금방이라도 사람들을 복종시킬 만한 위엄이 있었다. 스칼렛이 기억할 수 있는 한 어머니의 상은 항상 동일했다. 칭찬할 때나 책망할 때나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은은했으며 덤벙대며 시끄럽게 일을 해결하는 제랄드의 방식과는 달리 늘 효과적인 설득력과 침착한 태도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어려운 일들을 척척 잘 해나갔다. 그녀의 정신은 늘 조용하고 침착했으며 심지어 그의 귀한 세 자식을 잃은 순간에도 조금도 그녀의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의자에 앉을 때 한 번이라도 등을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앉은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식사 시간이나 병든 사람을 방문하거나 농장의 가계부를 정리할 때 외에는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손에서 바느질감을 놓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사람들 앞에서는 섬세하고 아름다운 술을 놓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녀의 손은 제랄드의 구겨진 샤스를 다리거나 딸의 옷가지와 하인들의 의복을 꿰매고 있었다. 스칼렛은 금으로 만든 골무를 끼고 있지 않은 어머니의 손은 상상할 수가 없었고, 사각사각 끌리는 어머니의 옷자락 소리를 들으면 마치 엘렌이 식당 일이며 청소며 농장 사람들의 의복을 바느질하는 일을 감독하기 위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을 연상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시침질한 실을 뽑거나 모가나무로 만든 반지꼬리를 가지고 이방 저방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유일한 소망으로 삼는 검둥이 소녀를 항상 데리고 다녔다. 그녀는 어머니가 밤이나 낮이나 위험 있는 조용함을 잃거나 몸 단장을 소홀히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엘렌은 무도회에 참석할 때나 손님들을 맞이할 때, 또 공판일에 존스보로에 갈 때에는 늘 몸치장을 2시간 이상 걸려서 할 정도로 꼼꼼하고 화려하게 옷을 입었다. 을에 외출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면 마미와 2 여종들은 어머니의 마음에 꼭 들게 치장을 거들어 주었다. 하지만 급한 일이 닥쳤을 때라도 어머니의 몸 단장은 완벽하리만큼 민첩하고 빨랐다. 스칼렛의 방은 어머니 방의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른 새벽에 딱딱한 마룻바닥을 딛고 재빨리 걸어오는 검은 발의 조용한 발소리와 어머니의 방문을 급하게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흑인 노예가 당황하여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누가 병이 났다느니, 누가 태어났다느니, 죽었다느니 하는 흑인 사회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자세히 옆에서 지켜볼 수가 있었다. 어렸을 때 그녀는 자주 문 앞까지 기어가 약간 벌어진 틈새로 뚫어지게 방안을 들여다본 적이 있었다. 그때 제랄드는 규칙적으로 코를 골면서 아무런 근심 없이 이불 속에 있었지만 어머니는 높이 쳐든 촛불이 나풀거리는 어두운 방 안에서 약상자를 옆에 끼고 머리를 아주 예쁘게 따아 올린 채 상의의 단추 하나도 끌어진 것이 없이 단정한 상태로 있는 것을 가끔 보았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발끝으로 복도를 거닐면서 조용히 해요. 오하라 씨가 잠을 깨요. 죽을 만큼 그리 심한 병은 아니잖아요. 하고 침착하면서도 동정에 찬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을 때면 마음이 놓이곤 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밤중에 무슨 일이 생겨 밖으로 나갈 경우에도 왠지 마음이 놓여 잠자리에 기분 좋게 다시 들어갈 수가 있었다. 퐁텐가의 늙은 의사나 젊은 의사가 모두 왕진을 나가 그녀를 도와줄 수 없을 때 밤새 출산을 돕거나 임종을 지켜본 후에도 그녀는 아침이면 의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식탁 차리는 일을 감독했다. 그녀의 검은 눈은 약간 피로에 젖어 있었으나 목소리와 태도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침착하고 온유한 그녀의 성품 뒤에는 강철과 같은 강인한 성격이 숨어 있었으며 이러한 성품은 남편인 제랄드뿐만 아니라 딸들까지도 두렵게 만들었다. 가끔 스칼렛은 밤에 키가 큰 어머니의 뺨에 키스하려고 발돋움을 할 때면 너무 작은 입과 너무나 부드러운 윗입술, 세상 일로 너무나 쉽게 상처를 입는 그 입을 올려다보고는 긴 밤이 새도록 친한 여자친구들에게 비밀을 속삭이거나 철없는 계집아이처럼 킬킬거리느라고 그 입이 한 번이라도 곡선을 그린 적이 있었을까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어머니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언제나 힘의 기둥이요 지혜의 셈인 동시에 모든 것에 해답을 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스칼렛은 어머니를 잘못 알고 있었다. 이렇듯 오랜 세월이 흐르기 전에 타바나의 엘렌 로비아르에게도 그 매혹적인 도시의 15살 먹은 어느 계집아이 못지않게 이유도 없이 킬킬거리고 웃으며 밤새도록 비밀을 주고받은 적이 한 번은 있었다. 그때는 자기보다 28살이나 많은 제 사촌 오빠인 필립 로비아르가 그녀의 인생에서 사라졌던 해였다. 번뜩이는 눈동자와 자유분방한 생활을 갖고 있던 필립은 사바나를 떠날 때 엘렌의 마음속에 있던 꿈과 정열까지 몽땅 가져가 버렸던 것이다. 그래서 안짱다리에다 못생긴 이 아일랜드인인 제랄드 오하라에게 시집을 왔던 것이다. 그러나 그녀와 결혼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제랄드는 복에 겨웠다. 그녀로부터 뭔가 빠져나갔다 해도 그는 그리 서운해하지 않았으며 또한 관심도 없었다. 물론 제랄드는 현명하고 똑똑했지만 가문도 재산도 없는 한낱 아일랜드 사람인 그가 해안 지방에서도 가장 부자이고 명사인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이다. 제랄드는 전형적으로 몸뚱이 하나로 성공한 사람이었다. 제랄드는 21살에 미국으로 이주해왔다. 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가 미국으로 건너올 때 가져온 것이라고는 몸에 걸친 옷가지와 몇 푼 안 되는 돈, 게다가 그의 목엔 현상금까지 걸려 있었다. 그런 지옥 같은 곳에는 영국 정부나 심지어는 악마라도 100파운드를 기꺼이 내놓겠다고 할 만큼 위험한 오렌지 당원은 없었지만 영국인 부재지주의 소장료 대리 징수인 한 명쯤 죽였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렇게까지 길을 쓴다면 제랄드 오하라로서는 떠나는 편이 좋을 것이었고 그것도 이왕이면 빨리 떠나야 했다. 그가 소장료 대리 징수인을 오렌지 당원 같은 자식이라고 욕한 것은 사실이지만 제랄드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가 보인강의 강물 한 구절을 휘파람으로 불면서 자기를 모욕할 권리는 없었던 것이다. 보인강의 전투가 있은 지는 벌써 100년이나 지났지만 오하라 가족들이나 이웃들에겐 아직도 어제의 일처럼 생생하게만 느껴졌다. 스튜어트 왕자가 패하여 놀라 도망가면서 일으켜놓은 자욱한 먼지 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들의 희망도 꿈도 재물도 토지도 모두 사라져버렸던 것이다. 전승한 윌리엄 오렌지 공과 모자에 오렌지 모표를 단 가증스러운 군대는 스튜어트 왕자를 지지했고 아일랜드 사람을 숙청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랄드는 징수인과 싸움을 했고 급기야는 그를 죽이기까지 했는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로 여겼지만 심각한 결과를 낳을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다. 수년간 오하라 사람들은 정부에 항거하는 행동에 참여한다고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영국 경찰과는 사이가 나빴으며 날이 밝기 전에 쥐도새도 모르게 아일랜드 강을 떠난 것도 오하라 가문에서 제랄드가 처음은 아니었다. 미지의 임무를 띠고 깊은 밤에 찾아왔다가 가버리거나 몇 주일씩 행방을 감춰 어머니가 조바심하며 속을 태우게 하던 입을 꽉 담은 청년이었다는 것 이외에는 그의 두 큰형 제임스와 앤드류에 관해서 그는 거의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러 해 전에 오하라의 집 돼지우리 밑에 묻어두었던 소총 몇 자루가 발각되자 미국으로 건너갔다. 사내 아이들 가운데에서 가장 나이가 위인 두 아들에 관한 얘기를 꺼내기만 하면 항상 사랑하는 하느님께서만 그 애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실 거야 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시던 그 두 형이 그 당시에 사바나에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었고 그래서 젊은 제랄드를 그들에게로 보냈던 것이다. 그는 어머니의 황급한 키스와 성호를 그으면서 귀에 대고 자기에게 행복을 기원하는 소리를 들으며 집을 떠나왔다. 그리고 아버지도 작별의 말로서 네가 누구인지를 잊어서는 안 되며 남의 물건을 절대로 훔치지 말라고 격려했다. 키가 큰 5명의 형들도 자랑스러운 듯이 그러나 애처로운 듯한 미소를 지으면서 작별을 고했다. 그것은 제랄드가 가장 어린 막내였고 체구도 가장 작았기 때문이다. 그의 5 형제와 아버지는 키가 6피트이거나 그 이상이었으며 몸집도 딱 벌어졌지만 21살의 자그마한 제랄드는 지혜로운 하느님께서 자기에게 5피트 4인치 반이라는 키 이상은 용납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았다. 제랄드다운 성품이었지만 그는 키가 작다고 걱정하여 헛되이 신경을 쓰는 일이 절대로 없었고 무엇이라도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어서 작은 키가 장애물이 된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작은 사람들이 키 큰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이겨나가려면 모질고 강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제랄드의 작고 단단한 몸집은 오히려 지금의 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다. 제랄드는 배짱으로 뭉쳐진 사나이였다. 키다리 형들은 사납고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잃어버린 과거의 영광이 가족에게 전통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그것은 어떤 때는 침묵의 항거로 또 어떤 때는 독설적인 유머로 표현되기도 했다. 제랄드가 당당한 체구를 가졌더라면 그는 다른 형들처럼 조용히 활동하거나 반항자들 가운데에서 은밀히 정부에 반대하는 운동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즐겨 표현했듯이 제랄드는 큰소리만 탕탕 치는 고집불통이었고 당장이라도 발끈하는 급한 성미에 걸핏하면 주먹부터 먼저 튀어나갔으며 어깨에는 육안으로 봐도 보일 정도의 큰 흉터가 있었다. 그는 커다란 코친종 수탉들이 노는 헛간 마당에서 활개를 치고 돌아다니는 벤텀 닭처럼 키 큰 오하라 형제들 속에서 으쓱거리며 돌아다녔고 그들은 그를 사랑해서 장난삼아 제랄드의 약을 올려 그의 고함치는 소리를 들으며 재미있어 했고 꼬마 동생이 본분을 알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큼직한 주먹으로 어쩌다 한 번씩 후려 갈기기도 했다. 제랄드가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의 교육 수준은 형편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깨달을 리가 없었다. 누구한테 공부 좀 하라고 충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읽기와 쓰기를 배웠으며 특히 계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 하지만 이 정도에서 학업을 중단해야 했으며 그가 알고 있는 거라곤 미사 때 부르던 라틴어 성가와 아일랜드 박해사를 그린 역사책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또한 시로는 토마스 모어의 시와 음악으로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일랜드 민요밖에는 몰랐다. 그는 자기보다 학식이 높은 사람에게 찬사를 보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무식을 부끄러워해 본 적은 없었다. 그리고 지극히 무식한 아일랜드 촌놈들도 이곳에서 부자가 될 수 있었는데 그따위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었겠는가. 남자는 오로지 튼튼하고 이를 두려워하지 않기만 하면 되는 이 나라에서 말이다. 그리고 사바나에 있는 그들의 상점에서 제랄드에게 일자리를 준 제임스와 앤드류도 그가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해서 못마땅하게 생각지는 않았다. 그의 뛰어난 수완과 정확한 계산 그리고 완벽한 장사 기술은 형들에게 존경을 샀다. 만일 그가 문학에 대한 지식이나 음악에 대한 감상력이 뛰어났더라면 아마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을 것이다.
19세기 초의 미국은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친절했다. 포장마차에 물건을 싣고 사바나에서 조지아의 외딴 마을들까지 가서 장사를 했던 제임스와 앤드류는 돈을 많이 벌어 스스로 상점을 운영할 정도까지 되었고, 제랄드도 그들과 함께 번창했다. 그는 남부를 좋아했으므로 얼마 안 되어 남부인이 되었다. 처음에는 남부와 남부인들에겐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많았지만 그의 본성이 원래 정열적이라서 그는 쉽게 남부의 사상과 전통에 익숙해질 수 있었으며, 그는 포커와 경마, 다혈질의 정치와 결투에 관한 규칙, 주의 권리와 모든 양키에 대한 지탄, 노예제도와 목화 숭배, 백인 쓰레기에 대한 경멸과 여자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과장된 예절 따위의 남부의 이념과 관습들을 이해하는 대로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심지어 그에게는 담배를 씹는 버릇까지 생겼다. 술을 잘 마시는 실력은 타고났기 때문에 따로 익힐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제랄드는 제랄드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생활 태도와 사고는 많이 변했지만 그의 타고난 기질은 바뀌어질 수가 없었다. 아니, 바꾸려고 노력하지도 않았다. 쌀이나 목화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이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그들의 왕국에서 좋은 순종의 말에 올라타 우아하게 치장한 귀부인들을 마차 뒤에 태워 따르게 하고, 노예들이 마차를 거느리면서 사바나로 마치 아라비아 대상처럼 유유히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그는 좋아하긴 했지만 그런 우아하고 멋있는 생활을 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들의 느긋하고 희미하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그의 귀에 좋게 들리기는 했지만 그는 자기 고향의 사투리를 버리고 싶지는 않았다. 그는 재산이나 농장이나 종들을 카드 한 장으로 내기를 걸어 한 편이 잃었을 경우에 깨끗이 승복하여 상대방에게 멋쩍은 웃음으로 넘겨주고, 마치 흑인에게 동전 몇 입 떨어뜨려 주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결하는 그들의 깨끗한 자세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가난에 시달려 자라왔기에 선뜻 큰 돈을 웃음과 신사적 방법으로 버리는 생활 태도는 배우고 싶지 않았다. 조지아의 해안지방 사람들은 대개가 유쾌하고 명랑했으며 부드러운 목소리에 화를 잘 내기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자유분방하게 했으므로 제랄드는 이 조지아 사람들을 매우 좋아했다. 이곳에는 축축한 습지는 있었지만 열병이 없었고 바람도 건조하게 불었다. 갓 이주해온 젊은 아일랜드인들에게는 매우 살기 좋은 곳이었다. 활기와 쉴 줄 모르는 정열이 넘치는 곳이었다. 이런 것들이 아열대의 기후와 말라리아 서식처인 늪지대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과 그들을 분리시켜주는 것이었다. 제랄드는 그들에게서 쓸만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배우고 나머지는 무시했다. 그는 남부의 모든 관습들 가운데 포커를, 줄기차게 술을 마시는 것을 가장 쓸만하다고 여겼다. 제랄드가 가장 아끼는 세 가지 재산 가운데 두 가지인 시종과 농장을 가져다 준 것은 다름 아닌 카드와 위스키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이었다. 나머지 한 가지 재산은 그의 아내였는데 그는 하느님의 신비한 사랑으로 밖에는 아내를 얻은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었다. 하인의 이름은 포크였는데 윤이 날 정도로 까맣고 위엄이 있었으며 신사의 복장이라든가 모든 일에 잘 훈련된 종이었다. 그는 제랄드가 세인트 시몬스 섬에서 온 농장 주인과 밤새워 포커를 친 결과 얻은 것이다. 그 농장 주인은 포커에 있어서는 제랄드만큼 천부적인 소질을 갖고 있었지만 뉴올리언스산 럼 위스키에는 제랄드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후에 포크의 전 주인이 그에게 값을 배로 쳐주겠다고 하면서 그를 팔라고 했지만 제랄드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왜냐하면 제랄드에게 있어서 포크는 그의 노예들 중에서 첫 번째 소유물이었고, 그리고 그 당시 조지아 해안지방에서는 가장 유능한 하인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랄드가 늘 마음속에 그리고 있던 일의 제1보를 내딛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제랄드의 소원은 노예 주인이 되는 것과 농장을 갖고 있는 신사가 되는 것이었다. 그는 형들처럼 장사를 하면서 밤마다 촛불 밑에서 계산을 하는 그러한 생활은 평생 동안 하고 싶진 않았다. 물론 그의 형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장사를 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모멸의 대상이 되어왔음을 제랄드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제랄드는 농장 주인이 되고 싶었다. 한때는 조상들이 소유하고 사냥했던 땅에서
소작인 노릇을 해야 했던 아일랜드 사람들이 깊은 갈망을 지녔던 그는 눈앞에 푸르게 펼쳐진 광활한 자신의 땅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이 신천지에서는 자기 고향에서 농사를 지을 때 항상 따라다녔던 중과세와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토지 몰수의 위험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제랄드는 이런 것들을 더욱 갖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나 야망을 갖는 것과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깨닫기 시작했다. 조지아의 해안 사람들은 오랜 전통으로 다져온 귀족 의식이 너무 몸에 배어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운명의 손과 포커의 손이 서로 결합하여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었는데 그는 후에 테라라고 부르는 농장을 손에 쥐게 되었으며 해안 지방을 떠나 북조지아의 내륙 지방으로 이주했던 것이다. 무더운 봄날 밤에 어느 살롱에서 제랄드가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기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낯선 사람의 이야기에 귀가 번쩍 뜨였다. 그 낯선 사람은 사바나가 고향이었는데 내륙 지방에 12년 만에 막 돌아온 사람이었다. 제랄드가 미국으로 건너오기 전 해에 주 정부가 인디언으로부터 양도받은 조지아의 방대한 지역을 추첨에 의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 지역을 분양받은 사람이었다. 그때 그는 거기로 가서 농장을 세웠는데 지금은 화재로 집도 불타고 모든 것을 잃은 상태여서 하루바삐 그 저주받은 땅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자신의 농장을 갖고 싶다는 생각이 한시도 그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제랄드는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눌 기회를 마련했다. 남북 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에서 새로 온 사람들이 주의 북부 지역으로 몰려든다는 얘기를 그에게서 듣자 그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다. 제랄드는 사바나에서 꽤 오래 살았기 때문에 해안지방 사람들의 관습이 몸에 배어 주위의 다른 곳들은 숲마다 모두 인디언들이 우글거리는 미개지라고 생각하던 터였다. 오하라 형제 밑에서 일을 돕느라고 그는 사바나 강을 100마일이나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오가스타도 찾아가 보았고 그 도시의 서쪽에 있는 오래된 내륙지방의 읍내들까지 찾아가 보았었다. 제랄드는 그 지방이 해안 지방만큼이나 정착이 잘 된 곳임을 알았지만 낯선 사람의 설명을 듣자니까 그의 농장은 사바나에서 북서쪽으로 250마일 이상이나 내륙으로 들어가야 하고 차타우치 강에서 남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곳이었다. 제랄드는 그 강의 건너편 북쪽에는 아직도 체로키족이 땅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터라 혹시 인디언들이 말썽을 부리지는 않느냐고 질문했다. 그러자 낯선 사람이 코웃음을 치며 그곳의 새로운 땅에 마을들이 얼마나 많이 세워지고 농장들이 얼마나 번창했는지를 늘어놓자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1시간 후에 대화가 지루해지기 시작하자 제랄드는 그의 밝고 파란 눈을 마치 순진한 사람처럼 커다랗게 뜨고 그 사람에게 내기를 걸었다. 밤이 깊어가고 술이 취하자 포커 게임을 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테이블을 떠나고 제랄드와 그 낯선 사람만이 한판 승부를 겨루게 되었다. 낯선 사람은 내기 돈 위에 자기 농장을 걸었고 제랄드는 그 위에다 지갑을 걸었다. 물론 지갑 속에 들어있던 돈은 자기 돈이 아니라 오하라 상회의 돈이었지만 그의 양심은 조그마한 가책도 느끼지 않았고 단지 내일 아침 미사 때 고해성사나 하면 되는 것으로 하찮게 여기고 있었다. 제랄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런 직접적인 도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운명과 넉 장의 2점짜리 패에 대한 그의 신념은 너무나 요지부동이어서 마주 앉은 상대방이 더 높은 끝수를 테이블 위에 펴놓는다면 그 돈을 어떻게 갚아야 하느냐 따위의 걱정은 한순간도 해보지 않았다. 당신이 수지 맞았다고 생각할 건 없어요. 난 그 농장 때문에 더 이상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니까 기쁘군요. 에이스풀을 잡았던 낯선 사람은 펜과 잉크를 가져다 달라고 하고는 한숨을 지었다. 큰 집은 1년 전에 불타버렸고 밭에는 덤불과 소나무 묘목들이 자라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이젠 당신 소유예요. 아일랜드산 위스키로 젖을 떼지 않은 사람이라면 위스키를 마시며 카드놀이를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해. 라고 제랄드는 그날 밤에 자기를 시중들던 포크에게 점잔을 빼면서 말했다.
이미 포크는 새 주인을 존경한 나머지 주인의 특유한 아일랜드 사투리를 배우게 되었으며 두 사람 외에는 거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흑인 사투리와 미드의 방언을 섞어가며 서로 대화를 주고받았다. 얽힌 덩굴로 울창하게 뒤덮인 소나무 담과 물참나무 사이로 고요히 흘러가는 탁한 플린트 강은 마치 팔로 껴안은 것처럼 제랄드의 새 땅을 휘어감고 있었으며 양쪽으로 그 땅을 포옹하고 있었다. 이전에 건물이 있었던 그 자리에 조그만 둔덕이 있는 것이나 키가 크고 푸르른 나무가 일렬로 서 있는 모습은 제랄드에게는 마치 주인이 자기 땅을 구분짓기 위해 세워놓은 울타리처럼 뚜렷하게 보여 기쁨을 주는 것이었다. 그는 타버린 건물의 새까만 추춧돌 위에 서서 길 쪽으로 길게 뻗쳐 늘어선 가로수들을 바라보았다.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너무나 기쁘고 통쾌한 일이었다. 드문드문 자라난 나무들도 그의 것이었고 하얀 별 모양의 목련 밑에 마음대로 자란 잡초며 넓게 펼쳐진 잔디밭 등이 모두 그의 것이었다. 작은 소나무와 잡목들이 여기저기 나 있는 미 개척지는 사방으로 아득하게 붉은 땅으로 뒤덮여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제랄드 오하라의 것이었다. 이 모두가 아무리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는 아일랜드인의 머리와 카드 한 장에 모든 소유를 거는 배짱 때문에 얻어진 것들이었다. 제랄드는 눈을 감고 손이 닿지 않는 광활한 땅의 정적 속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기분을 느꼈다. 이곳 그의 발밑에서는 하얀 칠을 한 벽돌집이 일어서리라. 길 건너편에는 새로 방책을 두르고 그 안에다 살찐 소떼와 순종 말들을 가둘 터이며 비옥한 강바닥을 향해 굽이치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가는 시뻘건 흙은 햇살을 받아 솜털 오리처럼 새하얗게 빛나는 목화, 광활하고도 광활한 목화밭이 되리라. 오하라 집안의 기세는 다시 일어나리라. 얼마 안 되는 자기 돈과 별로 달가워하지 않던 형들에게서 꾼 돈과 땅을 저당 잡혀 얻은 상당한 액수로 제랄드는 처음으로 갓 일꾼들을 사가지고 테라로 가서는 테라의 하얀 벽돌집이 일어설 그날이 올 때까지 방이 내신 감독 막사에서 외로운 독신 생활을 했다. 그는 토지를 개간하여 면화를 재배했고 더 많은 노예를 사기 위해 제임스와 앤드류 형들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오하라 가족들은 단결이 잘 되는 가문으로서 번영할 때에나 역경을 당할 때에나 서로서로 잘 협조하여 이를 극복해 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한 가족적인 애정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오랜 세월에 걸쳐 어려움을 겪어오는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형제들끼리 분열하지 않고 똘똘 뭉쳐야 된다는 사실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형들은 제랄드에게 돈을 빌려주었고 몇 년 후에는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았다. 점점 농장은 확장되어 갔고 농장 인근의 땅을 더 사모았다. 그토록 꿈꾸던 흰 벽돌집이 이제는 현실로 드러나게 되었다. 강까지 뻗어내려가며 푸른 경사를 이룬 목초지를 굽어보는 언덕의 꼭대기에 널찍이 자리를 잡은 둔중한 그 저택은 노예들이 손으로 지었는데 새로 지었을 때에도 오랜 세월의 무르익은 분위기를 풍겼기 때문에 제랄드가 몹시 좋아했다. 나뭇가지 밑으로 지나다니는 인디언들을 지켜보았을 고목 떡갈나무들은 거대한 줄기로 바싹부터 집을 감쌌고 높이 치솟은 나뭇가지들은 지붕 위로 짙은 그늘을 드리웠다. 잡초가 우거진 땅을 개간해서 만든 잔디밭에는 토끼풀과 버뮤다풀을 가득 심었는데 제랄드는 특히 이 잔디밭을 가꾸는 일에 많은 신경을 썼다. 삼나무가 들어선 가로수 길에서부터 하얀 오두막들이 줄을 지은 노예 막사까지는 테라의 영원성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현실한 분위기가 풍겼고 구부러진 길을 돌아 말을 달리며 그의 집 지붕이 푸른 나뭇가지들 위로 솟아오른 것을 볼 때마다 제랄드는 처음으로 그 광경을 보듯 자부심으로 가슴이 부풀어 오르곤 했다. 키가 작고 현실적이며 화를 잘 내는 오하라가 이 모든 것을 마침내 이루어낸 것이다. 제랄드는 그 지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사이가 좋았지만 농장 왼쪽에 인접해 있는 맥킨토시네 사람들과
강과 존 윌크스 농장 사이에 있는 저습지대를 따라 오른쪽으로 몇 에이커 정도의 땅을 갖고 있는 슬래터린의 사람들과는 그리 좋은 사이가 아니었다. 맥킨토시네 사람들은 스코틀랜드계의 아일랜드 사람으로서 오렌지 당원이었다. 비록 그들이 가톨릭적 성도력을 갖고 있고 거룩한 자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자기네 가족들을 핍박한 오렌지 당원이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제랄드에게는 증오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조지아에서 70년이나 살았으며 그 전에 캐롤라이나에서 한 세대를 산 적이 있었지만 그의 조상 중에서 미국의 해안에 처음으로 정착한 사람은 울스터 태생의 사람이었다는 것만으로도 제랄드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입이 무겁고 완고해서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았고 또한 캐롤라이나 친척 외에는 서로 결혼하지 않았다. 비단 제랄드만이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 게 아니었다. 이 지방 사람들은 유달리 사교적인 기질이라서 자기네들과 같은 기질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노예 폐지론자들과 동조한다는 소문도 맥킨토시네 사람들의 인기에 보탬이 되지 못했다. 앵거스 맥킨토시 노인은 단 한 명의 노예도 해방시킨 적이 없었고 루이지애나의 사탕수수 밭으로 가던 중에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그가 데리고 있던 흑인 몇 명을 팔아넘기는 용서받지 못할 사회적 통례를 깨뜨리는 잘못까지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문은 수그러들 줄을 몰랐다. 그는 틀림없이 노예 폐지론자입니다. 하고 제랄드는 존 윌키스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오렌지 당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이 스코틀랜드인의 기질과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히 그 이념을 따르지는 않을 겁니다. 슬래터리가는 문제가 약간 달랐다. 가난한 백인인 그들은 앵거스 맥킨토시의 엄격한 독립심이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억지로 짜냈던 그러한 존경심조차도 얻지를 못했다. 제랄드와 존 윌키스가 몇 번이고 그 땅을 사겠다고 제안을 했는데도 슬래터리 노인은 워낙 우직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어서 그 땅은 팔지 않고 늘 우는 소리만 하고 있었다. 그의 아내는 약간 고수머리로서 얼굴에 혈색이 없고 늘 아픈 몸을 가누기에도 힘들어하는 여자였으나 뚱하면서도 토끼 같은 자식들을 무더기로 낳았는데 그 수는 매년 증가했다. 톰 슬래터리는 노예를 거느리지 못할 만큼 가난한 백인이었기 때문에 나이 많은 두 아들과 함께 아내와 동생들이 채소밭에서 일을 하는 동안 몇 에이커 안 되는 모카밭에서 일을 했다. 어쩐 일인지 모카 재배는 항상 실패했고 슬래터리의 아내가 계속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채소밭에서 걷어들인 채소만으로는 식구들을 부양할 수가 없었다. 이웃집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면서 재배할 목화 종자를 구걸하거나 베이컨 한 조각을 구걸하는 톰 슬래터리의 모습은 이웃 사람들에게 낯익은 광경이었다. 슬래터리는 약간의 자존심은 있어서인지 이웃의 친절한 호의 이면에 자기를 깔보는 듯한 태도가 있음을 깨닫고는 그들을 미워했으며 특히 가장 눈꼴 사납게 못마땅해 했던 것은 부잣집의 건방진 흑인 종들의 태도였던 것이다. 이 지방의 대농장의 하인으로 있으면 설령 그가 흑인이라 할지라도 가난한 백인 쓰레기들보다는 우월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또 그들이 감추어진 조소가 슬래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다. 하인들은 죽을 때까지 안정된 노후 생활을 보장받았다. 자신의 비참한 존재와는 상반되게 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병을 앓거나 노후에도 보살핌을 받았다. 그들 대부분은 주인의 훌륭한 가문을 자랑으로 삼았고 주인이 지체 높은 사람임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슬래터리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다. 톰 슬래터리가 자기 땅을 시세의 3배 값으로 올려 팔아도 이 지방에 있는 농장주라면 어느 누구라도 그 땅을 선뜻 샀을 것이다. 그들은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이 고장에서 추방시키는 데 드는 돈은 아까운 것이라고 생각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년에 한 가마니 정도의 목화 재배와 이웃의 자비 어린 동정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을 만족해하는 눈치였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이 그를 쫓아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랄드는 그 외의 이웃 사람들과는 어느 정도 친밀하고 우애를 나누는 사이였다. 윌크스가, 캘버트가, 탈레턴가, 퐁텐가의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집 마찼기를 큼직한 백마를 타고 달려 올라오는 그의 자그마한 모습을 보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맥주컵 한 잔에 법원을 따라서 설탕을 찻숟가락으로 하나 넣고 박하나무의 작은 가지 한 줄기를 짓이겨 넣은 기다란 잔을 가져오라고 손짓하곤 했다. 제랄드는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고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는 것과 투박한 처신의 바로 이면에는 상냥한 마음씨와 언제라도 공감하며 귀를 기울이려는 너그러움과 아낌없이 내놓는 돈지갑이 있다는 것을 아이들과 흑인들과 개들은 첫눈에 알아냈고 이웃 사람들도 시간이 좀 지나면 깨닫게 마련이었다. 그가 오는 날이면 항상 개 짖는 소리와 조그만 흑인 아이들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와 먼저 말고삐를 잡으려는 아우성으로 온 집안이 떠들썩했고 또 특유의 그의 호의에 찬 욕설을 듣고서도 그들은 즐거워하며 웃었다. 그가 아이들이 부모를 향해 양키 정치인들의 추행을 신랄히 비판할 때면 백인 아이들은 그의 무릎 위에 서로 앉으려고 했고 그러면 그는 그들을 흔들어 달래주었다. 친구의 딸들은 그를 자기들의 애정 문제의 좋은 상담자로 여겼으며 또 노름판에서 돈을 잃은 젊은이들은 아버지의 위신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했던 그 사실을 그에게만은 밝힐 수 있을 만큼 다정한 친구였던 것이다. 그래, 한 달간이나 못 갖고 있었단 말이지. 이런 불량배 같은 놈 하고 그는 소리치면서 말했다. 이런 빌어먹을 놈 봤나? 왜 그러면 진작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나? 그의 거친 말투는 워낙 소문이 나 있었으므로 듣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그의 독설에 젊은이들은 순한 양처럼 희죽 웃으면서 대답했다. 예, 하지만 아저씨를 괴롭히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알고 있네. 그래도 자네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야. 그것을 부인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무 엄격하고 딱딱하긴 하시지. 자, 이 돈을 가져가서 빚을 청산하게. 다시는 그런 일로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해. 제랄드에게 끝까지 호의를 보여주지 않던 사람들은 대농장의 부인들이었다. 그러나 윌크스 부인에게 오 훌륭하신 그 부인이요. 침묵이라는 보기 드문 자질을 갖춘 부인이요. 라고 인물평을 했던 그날 저녁에 제랄드가 마찻길로 말굽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던 그녀가 남편에게 저 사람은 말은 거칠지만 신사예요. 라고 말함으로써 그렇게 단단히 걸려있던 문도 열리게 되었고 명실상부 제랄드는 귀부인들로부터 신사라는 칭호를 듣게 되었다. 이웃들이 그를 곁눈질해가며 주시한다는 사실을 그는 처음에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집안을 굳히는데 거의 10년이나 걸렸다는 것도 깨닫지 못했다. 자기 딴에는 자기가 테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자기는 그들과 같은 사회에 속한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었던 것이다. 제랄드가 43이 되었을 때 그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체구는 단단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마치 스포츠 잡지 화보에서 튀어나온 사냥꾼과 같은 건장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테라와 이 지방 사람들이 자기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집을 개방하여 서로 오고 가며 재미있는 삶을 누려왔지만 어쩐지 마음 한구석에는 흡족지 못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는 아내를 맞이하고 싶었던 것이다. 테라는 안주인을 간절히 찾고 있었다. 부엌 일을 맡길 사람이 없어서 들일을 하던 흑인을 주방의 요리사로 썼는데 그는 제 시간에 식사를 차리는 일이 없었으며 또 전에 농사일을 했던 하녀로 하여금 방 시중을 들게 했으나 가구 위에는 먼지가 가득 앉았고 스스로 세탁물을 빠는 일이 없었다.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라도 들이닥칠 때에는 집안을 정돈하느라고 야단 법석을 떨었다. 집안일을 하는 흑인으로서 가장 훈련이 잘 된 포크는 다른 모든 종들을 통솔했지만 그도 이제는 주인 제랄드의 태평스런 생활 태도에 물들었는지 약간 느슨해지고 게을러졌다. 하인으로서 그는 주인의 방을 정돈하고 하인의 감독자로서 위엄있고 정중한 자세로 주인의 식탁을 준비하는 일 외에는 거의 되어가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본능적으로 실수가 없는 아프리카 흑인들은 제랄드가 비록 큰소리로 책망은 하지만 채찍질은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파하고서 그것을 뻔뻔스럽게 이용했다. 제랄드가 화를 낼 때마다 남쪽으로 팔아버리겠다느니 혹독한 매질을 가하겠다느니 하는 위협적인 말은 항상 해왔지만 그는 이 테라 농장에서 단 한 명의 노예도 팔아넘긴 적이 없었고 단 한 번의 채찍도 들어보지 않았다. 제랄드의 날카롭고 푸른 눈은 이웃집들이 얼마나 능률적으로 살림을 꾸려나가고 바스락거리는 비단 옷차림에 머리를 곱게 빗은 부인들이 얼마나 능숙하게 하인들을 다루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는 이 여자들이 요리와 아이들이 양육과 바느질과 빨래 따위의 일을 감독하느라고 발이 묶인 채 새벽부터 밤중까지 활동하는 것을 전혀 몰랐다. 그는 그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았고 그 결과에 감탄했을 뿐이다. 아내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 것은 어느 날 아침 재판소에 가기 위해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을 때였다. 포크는 제랄드가 자주 입고 다니던 주름진 와이셔츠를 가지고 왔는데 그 옷을 입으려던 제랄드는 얼마나 하녀가 바느질을 서툴게 했는지 도무지 입을 수가 없었다. 나리, 포크는 화가 난 주인이 집어던진 와이셔츠를 접으면서 말했다. 주인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주인마님이에요. 종들을 많이 거느린 마님을 얻으셔야 합니다. 제랄드는 포크의 건방진 태도를 책망했지만 그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내를 필요로 했고 아이들도 갖기를 원했다. 만약 아이들을 곧 갖지 못한다면 나이가 너무 들어 늦어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함부로 결혼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 물론 캘버트 씨는 아이들이 가정교사였던 양키 여자를 후처로 삼기도 했지만 그는 자기 부인만큼은 숙녀이어야 하고 윌크스 부인처럼 점잖은 태도와 우아함을 갖춰야만 하고 윌크스 부인이 자신의 하인들을 잘 다스리는 것만큼 테라 농장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가문이 좋은 여자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조지아에 사는 혈통 있는 가문의 딸과 결혼하는 데에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이 있었다. 하나는 그곳에 있는 여자들이 대부분이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처녀들이 아니라는 점이었으며 더 어려웠던 점으로는 제랄드가 이곳으로 이주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 그를 새로운, 아니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 고장 사람들 중에서 그의 가족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조지아 북쪽 지방은 조지아의 해안 귀족들처럼 그리 엄격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선뜻 딸을 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랄드는 심성이 좋고 순수한 그 사람들과 사냥도 하고 술도 마시고 정치에 대해서 열띤 토론도 벌였지만 그들에게 딸을 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은 유감스럽게도 제랄드 오하라가 자기 딸에게 구원을 하러 오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하는 등의 이런저런 농담의 소재거리로 자기가 언급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물론 이런 이유로 해서 그가 누구한테라도 열등감을 가져본 적은 없었으나 묘한 기분이 들었던 점은 남부에서 20여 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땅과 많은 노예를 소유해야 하며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상류사회의 유행적인 악습에 젖은 자에게만 딸을 준다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버린 그 고장의 이상한 풍습이었다. 짐을 챙겨라. 사바나로 가겠다. 하고 그는 포크에게 말했다. 네 입에서 만일 입 다물어라든지 제기랄 이란 소리만 나오면 당장 너를 팔아버리고 말 테다. 너한테 이런 말을 자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너는 나의 기분을 충분히 이해할 것이다. 결혼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제임스와 앤드류 형이 무슨 조언을 해줄지도 모르고 형들이 친한 친구들 중에는 그가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또한 그를 남편으로 맞이할 만한 딸을 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는 노릇이었다. 제임스와 앤드류는 그의 이야기를 참을성 있게 들어주었지만 별로 도움이 되지는 못했다. 미국으로 왔을 때 그들은 이미 결혼한 몸이었으므로 사바나에는 도움을 청할 만한 친척도 없었다. 그리고 형들과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친구들의 딸이라면 벌써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터였다. 너는 부자도 아니고 가문도 좋지 않으니까 하고 제임스가 말했다.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좋은 가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무 여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어요? 너의 꿈은 너무 높아 하고 앤드류는 냉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형들은 제랄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제임스와 앤드류는 나이가 많은 편이었고 이미 사바나에서는 평판이 좋았다. 그들은 많은 친구들과 사귀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랄드를 이 가정 저 가정으로 저녁 식사에 무도회에 소풍에 데리고 다녔다. 내 맘에 꼭 든 사람이 하나 있어요. 하고 제랄드는 결론을 내린 듯이 말했다. 그녀는 내가 이곳에 왔을 때에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래? 누가 너의 마음에 꼭 들었지? 엘렌 로비아르 아가씨예요. 하고 제랄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말했다. 왜냐하면 약간 기운 듯한 그녀의 검은 눈은 그의 마음에 쏙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신비한 무엇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15살 난 소녀치고는 이상할 정도로 신비하면서도 무관심한 듯한 태도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이다. 게다가 그녀는 누구에게 쫓기는 듯한 절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어서 그것이 오히려 제랄드의 마음을 끄는데 좋은 동기가 되었으며 제랄드는 이 세상의 어느 누구보다도 그녀와 같이 있는 순간이 좋았고 기뻤다. 아버지와 딸처럼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아직 한창이에요. 하고 제랄드는 형의 말에 충격을 받은 듯이 말했다. 제임스는 조용히 말했다. 제랄드, 사바나에서 결혼하기 가장 힘든 여자를 네가 고른 것 같다. 그녀의 아버지는 로비아르 가문의 사람이란다. 프랑스 사람들이 자존심은 마왕처럼 높지. 그리고 그녀의 어머니는 매우 훌륭한 분이셨어. 그래서 결혼할 수 없단 말인가요? 하고 제랄드는 열을 올리며 말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로비아르 씨는 제게 호감을 갖고 있어요. 남자로서야 호감이 안 갈 이유가 어디 있겠니? 하지만 사위로서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하실 거야. 어쨌든 그 여자는 널 원하지 않을 거야. 하고 앤드류가 끼어들면서 말했다. 그녀는 사촌인 필립 로비아르란 불량한 사내를 사랑하고 있어. 물론 지금까지 1년 내내 그녀의 집에서는 그를 단념하라고 설득했지만 그 사내는 이미 한 달 전에 루이지애나로 떠났어요. 하고 제랄드는 말했다.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지? 다 아는 수가 있어요. 하고 제랄드는 대답했지만 이 귀중한 정보를 포크가 제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다. 그리고 그 사내가 집 식구들이 간청으로 마지못해 서부로 떠났다는 사실도 얘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그 사내를 못 잊을 만큼 깊은 사랑에 빠졌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15살이면 사랑을 알기에는 너무 어리니까요. 그들은 결혼 상대자로 너보다는 그녀의 사촌인 그 불량배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피에르 로비아르의 딸이 촌에서 굴러온 작달막한 아일랜드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을 때 제임스와 앤드류는 어느 누구 못지않게 놀랐던 것이다. 사바나 전역에서는 그런 소문들로 수군거렸고 서부로 떠난 필립 로비아르에 대해서 적잖은 추측이 나돌았지만 정확한 해답은 없었다. 로비아르의 딸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녀가 목소리가 크고 얼굴이 불구스름한 그녀와 나란히 서면 뒤에도 차지 않는 그렇게 작은 사람과 결혼한다는 소문은 도저히 믿기 힘든 것이었다. 제랄드 자신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영문을 몰랐다. 단지 기적이 일어났구나 하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얼굴이 희고 매우 얌전한 엘렌이 자기 팔에 팔짱을 끼면서 오하라 씨, 우리 결혼해요 하고 말했을 때 그는 일생에 단 한 번 수줍음을 느꼈었다. 청천벽력이라도 당한 듯이 로비아르 사람들은 그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어렴풋이 짐작은 했었지만 그녀가 상심한 아이처럼 새벽녘까지 흐느껴 울다가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선 여인으로 돌변했던 그날 밤의 모든 사정을 아는 사람이라고는 엘렌과 마미뿐이었다. 마미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며 낯선 글씨로 주소를 쓴 뉴 올리언스에서 보내온 소포를 젊은 아가씨에게 건네주었는데 그 속에서 엘렌의 작은 사진과 필립 로비아르에게 그녀가 써보낸 4통의 편지와 사촌이 술집에서 싸우다가 죽었음을 알리는 뉴올리언스 목사의 짤막한 편지가 나왔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것을 마룻바닥에 던져버렸다. 아버지와 폴린 그리고 율라리 이 세 사람이 그를 쫓아버린 거야. 그들이 그를 쫓아버렸어. 미워. 그들이 밉단 말이야. 다시는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아. 훌쩍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싶어. 그 사람들과 이 고장을 그리고 그 일을 2번 다시 생각나지 않게 하는 그런 곳으로 떠나고 싶어. 밤늦도록 목 놓아 울고 있는 엘렌을 옆에서 바라보고 있던 마미는 화가 난 듯이 말했다. 아가씨, 이젠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겠어. 그분은 친절한 분이야. 결혼을 하지 못하면 찰스턴에 있는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고 말겠어. 그녀가 수도원에 들어가 수녀가 되겠다고 위협을 하자 당황하고 비탄에 잠긴 피에르 로비아르는 어쩔 수 없이 딸의 요구를 들어주어 그 2사람이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왜냐하면 그의 가족이 전부 가톨릭 신자였다 할지라도 그만은 완고한 장로교 신자였기 때문에 자기 딸이 수녀가 된다는 것은 자기 딸을 제랄드 오하라에게 시집 보내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를 마다했던 이유도 그의 가문이 신통치 않았기 때문이지 본인 자신에 대한 불만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엘렌은 로비아르가를 떠나 다시는 이 사바나로 돌아오지 않겠다고 결심한 후 중년인 남편과 맘이
그리고 20명의 집안이라는 검둥이들을 데리고 테라로 긴 여행을 떠났던 것이다. 이듬해 첫 아기가 태어나자 그들은 제랄드의 어머니에게서 이름을 따 캐티 스칼렛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아들을 바랐던 제랄드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머리카락이 까맣고 조그마한 딸을 얻어 너무도 기쁜 나머지 테라에 있는 모든 노예들에게 럼을 돌렸고 자기도 기분 좋게 잔뜩 취해 떠들어댔다. 제랄드와 결혼하기로 갑자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혹시 엘렌이 한 번이라도 후회를 했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아내를 쳐다보기만 해도 터질 듯한 자부심을 느끼던 제랄드로서는 더더욱 알 리가 없었다. 그녀가 사바나를 떠나올 때는 평온한 분위기가 감도는 그 해안 도시와 그곳에 얽힌 모든 추억을 버리고 왔으며 이곳에 도착한 순간부터 북부 조지아는 그녀의 고향이 되었다. 그녀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여자의 육체처럼 아름답고 부드러운 곡선을 지닌 그리고 돛담배처럼 안정된 그 집과 영원히 이별한 것이었다. 그 집은 연분홍으로 회칠을 한 프랑스 식민지풍으로 건축되었는데 높은 곳에 우아한 모습으로 우뚝 세워져 있었으며 실내 구조는 레이스처럼 섬세하게 조각된 쇠 손잡이가 달린 난간을 따라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 우아하게 장식되어 있었으며 적막하면서도 풍요로웠고 장중하면서도 초연한 느낌을 갖게 하는 집이었다. 그녀는 우아하고 조용한 그 집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모든 정들었던 것과도 떠나야만 했다. 그리고 마치 그녀는 프랑스에서 미국으로 이주해올 때처럼 생소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으며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이곳 북부 조지아는 강인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험준한 지역이었다. 블루리지 산맥의 발치에 있는 고원 위에는 어디를 봐도 굽이치는 시뻘건 언덕들이 눈에 띄었고 땅속에 파묻힌 화강암이 거대하게 사방에 노출되어 있었으며 길쭉한 소나무들이 음산하게 치솟아 있었다. 회색 이끼와 뒤엉킨 해초가 치렁치렁 늘어진 바다의 섬들과 열대의 태양을 받아 뜨겁고 새하얗게 펼쳐진 해안선과 종려나무와 야자수가 여기저기 뒤덮인 모래땅의 길고도 편편한 조망의 아름다움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해안에서 자란 그녀의 눈에는 이곳은 야성적이고 거칠어 보이기만 했다. 이 고장은 겨울에는 강추위로 애를 먹고 여름에는 더위로 고생하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사람들만큼은 비록 그녀에게 낯설었을지라도 활력과 정력에 넘쳐 있었다. 모두가 친절했으며 예절 바르고 관용이 넘치고 너무 순한 본성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일단 화가 나면 무서웠고 강하면서도 남성미가 넘치는 순박한 자연인들이었다. 그녀의 고향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건들을 해결할 때 비록 그것이 결투나 투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일지라도 아무렇지 않게 처리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겼지만 이곳 북부 조지아 사람들은 공포감마저 줄 정도로 무섭고 살벌했다. 해안 지방에서는 생활이 무르익어 있었고 이곳에선 모든 것이 젊고 생기에 넘치고 새로웠다. 엘렌이 사바나에서 알았던 사람들은 모두 한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들처럼 그들이 사고나 전통에 있어 거의 비슷한 유형을 가졌지만 이곳 북부 조지아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북부 조지아 사람들은 대부분 다른 지방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인데 조지아의 다른 지역이나 캐롤라이나, 버지니아, 유럽, 그 밖의 북부 여러 주에서 각기 다른 목적으로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제랄드처럼 돈을 벌기 위해 온 사람도 있었고 엘렌처럼 자기 고향이 지겨워 고향을 버리고 머나먼 곳으로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떠나온 사람도 있었다. 아직도 그들의 혈관 속에 지칠 줄 모르는 개척자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이곳으로 이주해 와서 사는 사람들이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각처에서 몰려든 사람들은 이 지역의 모든 생활 양식을 간소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그동안 사바나의 생활 풍습에 젖어 있던 엘렌에게는 매우 어색한 것이었다. 그녀는 어떤 경우에도 해안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할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북부 조지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남부를 휩쓸고 있던 번영의 물결이 이 지방의 모든 상업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목화를 서로 차지하려고 아우성쳤으며
싱싱하고 풍요로움이 가득 찬 이 신개척지는 목화를 엄청나게 생산해내고 있었다. 목화는 이 지방의 주 산물이었고 목화의 파종과 추수는 붉은 대지의 이완기와 수축기였다. 엄청난 돈이 이 구부러진 붉은 일양 속에서 튀어나왔으며 돈이 많아짐에 따라 인간의 찌꺼기인 교만도 동시에 흘러나왔다. 이 교만은 푸른 나무 숲이나 희게 깔린 목화밭에서 나온 것이었다. 단 한 번의 목화 소출로 한 세대를 풍요롭게 해줄 정도였으니 다음 세대는 얼마나 풍요로웠겠는가. 내일에 대한 이 확신은 삶에 흥취와 정열을 주었고 그 지방 사람들은 엘렌이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호쾌함을 보이며 인생을 누렸다. 그들은 놀기를 좋아했고 또 그들 시간을 즐기기에 충분한 돈과 노예들이 있었다. 그들은 생선 튀김 회식이나 사냥이나 경마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이를 집어치울 정도로 여유만만했고 원유회나 무도회가 없이 지나가는 주일은 드물었다. 사바나에 그녀 자신을 송두리째 남겨두고 떠나온 엘렌은 그들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었고 또 그럴 마음도 없었다. 그러나 이곳 사람들을 존중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있는 그대로 인간을 판단하고 과묵한 기질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곳 사람들의 솔직 담백한 성격을 좋아하게 되었다. 그녀는 이웃으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겸손하면서도 친절한 어머니였고 현모양처였다. 수녀원에 바쳐졌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상심한 마음과 몸은 수녀원 대신 아이와 집안일에 바쳐졌으며 사바나와 그곳에 얽힌 추억들로부터 그녀를 끌어내 주었다. 그리고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던 남편에게 바쳐졌다. 스칼렛이 1살이 되어 마미의 상식으로는 여자아기 치고는 지나칠 정도로 건강하고 튼튼해졌을 때 수잔 엘리너라고 하는 엘렌의 둘째 딸이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늘 셀렌이라고 불렸다. 그리고 머지않아 가족용 성서에는 캐롤라인 아이린이라고 기록되었지만 보통은 캐린이라고 불리던 셋째 딸이 태어났다. 그리고 세 아들이 뒤따라 태어났는데 그들은 저마다 걸음마를 배우기도 전에 죽었고 그 어린 세 아들은 지금 집에서 100야드쯤 떨어진 묘지의 뒤틀린 삼나무 밑 저마다 제랄드 오하라 2세라는 이름이 새겨진 세 개의 비석 밑에 묻혀 있다. 엘렌이 테라에 온 날로부터 테라의 모습은 급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비록 그녀는 15살밖에 안 된 어린 소녀였지만 농장의 안주인으로서 감당해야 할 모든 책임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소양을 지니고 있었다. 결혼 전에는 모든 숙녀들이 다 그렇듯이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깔끔하게 옷단장을 하고 다녔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100명이 넘는 백인과 흑인을 거느리는 대식구의 살림을 꾸려나가야만 했다. 그래서 그녀의 영향으로 테라 농장에 있는 여자들은 상당한 수준의 예절과 양식을 갖춘 여자로 훈련되어 갔다. 훌륭하게 교육받은 젊은 여자라면 모두 받아야 할 이런 결혼 생활에 대한 준비를 엘렌은 갖추고 있었으며 또한 지극히 태만한 흑인이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단련시킬 능력이 있는 마미도 그녀의 곁에 있었다. 그녀는 얼마 안 되어 제랄드의 집안에 질서와 권위와 우아함을 가져오게 하였고 테라 농장에 전에는 없던 새롭고 아름다운 멋을 가져다 주었다. 이 집은 전문적인 건축 설계에 의해 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편한 대로 적당한 곳에 적당한 때에 방을 늘리기도 하고 고치기도 했던 집이지만 엘렌의 세심한 관심으로 부족했던 점들을 보충하여 아주 신기할 정도로 매력을 갖게끔 되었다. 신장로에서부터 집안에까지 이르는 삼나무 가로수길의 시원하고 우중충한 그늘이 다른 나무들이 초록빛을 더 밝은 빛깔로 만들어주고 있었다. 베란다 위를 덮고 있는 등나무는 흰 벽돌에 비쳐 더욱 환해 보였고 그것은 또 대문 옆에 있는 분홍빛 도금양 덤불에 연결되어 있었다. 정원의 만발에 있는 흰 목련꽃들은 집의 보기 흉한 윤곽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다. 봄과 여름에는 잔디밭의 버뮤다 풀과 토끼풀이 에메랄드 빛깔로 변하는데 그 빛깔이 너무 매혹적이어서 뒷곁에서만 재롱을 부리는 칠면조와 흰 거위들에게 참기 어려운 유혹을 주는 것이었다. 새떼들 중에서 우두머리가 앞장서서 제스민의 새싹과 백일홍 화단의 향긋한 먹이를 기대하고 조금씩 제자리 걸음을 하며 앞들로 나오곤 했다.
이 새들이 침입에 대비하여 작은 보초가 현관 앞에 자리 잡고 있었다. 계단에 앉아있는 그 흑인 소년의 유일한 무기는 수건인데 그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은 테라의 한복의 그림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년은 새들을 때릴 수는 없었고 단지 수건을 휘둘러 쫓아낼 수밖에 없었다. 엘렌은 테라에서 남자 노예가 처음에 맡게 된 이 일을 시키기 위해 어린 흑인 소년들을 수십 명씩 두었다. 10살이 넘으면 그들을 농장의 구두수선공 영감님에게 보내 기술을 배우게 하거나 수레바퀴도 만들고 목수일도 하는 에이모스나 소치기 필립이나 노새몰이꾼인 쿠퍼에게 보냈다. 이런 기술 가운데 어느 것에도 소질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밭 일꾼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흑인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사회적인 지위도 내세울 수 없게 되는 셈이었다. 엘렌의 생활은 안락하지도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다. 엘렌 역시 삶 속에서의 행복과 안락을 그다지 추구하지 않았다. 만약에 여자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운명일 수밖에 없다. 이 세상은 남자의 것임을 인정하기에 엘렌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 뿐이다. 남자는 재산을 소유하고 여자는 그것을 관리할 뿐, 여자의 관리 능력이 아무리 뛰어난들 명성은 남자에게로 돌아갈 뿐이다. 남자는 조그만 가시에 손이 찔려도 황소처럼 소리를 지르지만 여자는 출산할 때라도 남자가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고통의 신음을 감추어야 했다. 남자들은 거친 말을 마음대로 내뱉을 수도 있고 술에 취해 살아도 누구 하나 참견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잠자코 남자의 실수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침대로 데려가 잠을 재운다. 남자는 거칠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들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항상 친절해야 하고 품위가 있어야 하며 용서와 사랑이 늘 마음속에 생수처럼 흘러넘쳐야 한다. 그녀는 귀부인이 행해야 하는 이러한 예절을 훈련받으며 성장해 왔다. 가령 짐을 드는 법이라든지 수수하게 여자의 매력을 가꾸는 법이라든지 하는 기본적인 예절들을 다 배웠다. 그래서 엘렌은 자기 딸들도 자기처럼 그러한 교육을 받고 성장하기를 원했다. 이런 교육은 어린 두 딸에게는 효과가 있었다. 셀레는 남에게 돋보이는 매력 있는 여자가 되고 싶어서 어머니의 교육에 귀를 기울이고 따랐으며 캐리는 수줍음을 잘 타고 심성이 착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말을 열심히 따르고 순종했다. 그러나 제랄드의 맏딸인 스칼렛에게만은 그러한 교육이 먹혀들어가지 않았다. 마미의 분노도 스칼렛의 이러한 괴팍한 성질을 고쳐놓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늘 함께 노는 친구들은 얌전한 동생들이나 잘 교육받은 윌크스가의 딸들이 아니라 농장에 있는 흑인의 자식들이나 이웃의 사내 아이들이었다. 그녀는 나무도 잘 타고 물매질도 잘했다. 마미는 종종 스칼렛이 그러한 행동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제발 좀 작은 숙녀답게 굴어요 하고 엄격히 타이르곤 했다. 그러나 엘렌은 마미와는 달리 먼 장래의 일을 내다보고 있어서인지 좀 더 너그러웠다. 어릴 때의 친구들이 미래의 남자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자의 첫 번째 의무는 결혼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단지 생기에 가득 차 있는 것뿐이며 남자를 이끄는 기교와 우아하게 몸단장을 가꾸는 데에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엘렌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목적을 위해 엘렌과 마미는 노력을 기울였고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스칼렛은 비록 다른 과목에서는 거의 배운 것이 없어도 그 방면에 있어서는 탁월한 학생이었다. 끊임없이 가정교사들의 지도를 받고 근처의 페이에트빌 여학교에서 2년 동안 공부했지만 그녀가 받은 교육은 신통치 못했다. 그녀는 어떻게 미소를 지어야 보조개가 패고 어떻게 안짱다리로 걸어야 후프 스커트가 황홀하게 물결치고 어떻게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다가 눈을 떨어뜨리면서 눈꺼풀을 빠른 속도로 깜빡거려야 야릇한 기분을 느껴 흥분해서 떨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았다.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이처럼 순진하고 착한 얼굴 밑에 감추어진 날카로운 이성을 남자들에게 숨길 줄 알았다. 엘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훈계하고 마미는 계속적으로 투덜거리면서 아내로서 가져야 할 자질들을 스칼렛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었다. 얘야, 좀 더 겸손해져야 하고 얌전해져야 해 하고 엘렌은 딸에게 말했다.
남자들이 이야기할 때 설령 그들이 너보다 수준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나서서는 안 된단다. 신사들은 잘난 체하며 나서는 여자들은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거든. 젊은 아가씨들이 화가 나서 턱을 세우고 이렇게 하고 싶단 말이야 라든가 하고 싶지 않단 말이야 하고 투정 부린다면 서방님들은 되게 싫어하시죠 하고 마미는 신중하게 말했다. 젊은 아가씨들은 그저 눈을 다소곳이 내리뜨고 예 알았어요. 그 말씀이 옳아요 하고 말해야만 해요. 그들은 스칼렛이 숙녀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쳤지만 그녀는 겉으로만 예절을 지키는 것을 배웠을 뿐이다. 그녀는 그런 표시가 드러나는 내면의 미덕을 배우고 싶지도 않았고 또 그것을 배워야 할 이유도 깨닫지 못했다. 자신의 외모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녀는 생각했기 때문이다. 외모의 아름다움은 남성들이 인기를 얻는 데 충분했고 또 그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었다. 제랄드는 자기 딸이 5지방 안에서 가장 뛰어난 미인임을 은근히 자랑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녀는 이웃의 모든 젊은이들로부터 청혼을 받았고 나아가 애틀랜타나 사바나에서까지 청혼이 들어올 정도였다. 엘렌이나 마미의 엄격한 교육 덕분에 16살인 그녀는 아름답고 매력있는 매우 발랄한 아가씨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매우 이기적이고 허영심이 많고 고집불통이었다. 그녀는 쉽게 화를 잘 내는 아일랜드 기질의 혈통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비이기적이고 관용적인 성격은 표면에 약간 덮였을 뿐이었다. 엘렌은 그것이 거칠애에 불과한 것인 줄을 전혀 몰랐다. 왜냐하면 스칼렛은 항상 어머니 앞에서는 가장 좋은 매너를 지닌 숙녀로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비난의 눈초리를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자기의 엉뚱한 짓을 교묘히 감추고 앙칼진 성미를 누르며 늘 얌전한 듯 가장하고 있었다. 하지만 마미는 스칼렛에게 속아 넘어가는 법이 없었고 그 껍질에서 갈라진 틈을 찾아내려고 언제나 신경을 곤두세웠다. 마미는 엘렌보다 훨씬 날카로운 눈을 가졌고 스칼렛은 마미를 오랫동안 속여본 기억이 없었다. 사랑하는 이 두 스승이 스칼렛의 활달한 성격과 쾌활함과 매력을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기질을 남부 여자들은 자랑으로 삼았다. 그들이 걱정했던 점은 그녀가 물려받은 아버지의 고집스럽고 격한 성격이었으며 그들은 가끔 그녀가 훌륭한 짝을 찾아 맺어질 때까지 스칼렛의 나쁜 자질을 자기들이 감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스칼렛은 결혼을 그것도 애슐리하고 결혼할 생각이어서 만일 그것들이 남자를 끄는 자질이라면 그녀는 기꺼이 새침하고 유연하고 마음이 들뜬 여자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왜 남자들은 그런 것인지 도저히 알 길이 없었다. 그녀는 다만 그런 방법만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다. 그녀는 어떤 인간의 마음, 심지어 그녀 자신의 마음까지도 내면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그 이유를 생각해내려고 애쓸 만큼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녀는 다만 자기가 어떠한 찬사를 늘어놓으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만 알았다. 그것은 수학 공식이나 마찬가지였고 학교를 다닐 때 수학 과목만큼은 어렵게 생각지 않았던 스칼렛에겐 그런 요령이 수학 공식보다 조금도 어려울 것이 없었다. 그녀는 남자들의 마음에 관해서도 거의 아는 바가 없었지만 여자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더 아는 바가 적었다. 그 까닭은 여자들이 그녀의 관심을 덜 끌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여자친구라곤 한 명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부족함을 느껴본 적도 없었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여자들은 같은 먹이, 남자라는 동물을 찾는 데에는 천성적으로 경쟁자임을 알고 있었다. 어머니만은 예외였지만 모든 여자가 다 그랬다. 엘렌 오하라는 다른 사람과는 달랐다. 스칼렛은 어머니를 일종의 거룩하고 다른 사람과는 분리된 성스러운 존재로 보았다. 스칼렛은 어렸을 때 어머니와 성모 마리아를 혼동하여 생각했었다. 그러한 생각은 어른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었다. 그녀에게 있어 엘렌은 천국이나 어머니만이 마련해 줄 수 있는 절대적인 안전함을 상징했다. 그녀는 어머니가 정의와 진실과 부드러운 사랑과 심오한 지혜의 화신인 위대한 여인임을 알았다. 스칼렛은 어머니처럼 되고 싶었다.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면
진실하고 다정하고 헌신적인 여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부분의 인생의 기쁨을 그리고 틀림없이 많은 애인을 손해보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기에는 인생이 너무나 짧았다. 언젠가 애슐리와 결혼하고 나이를 먹은 다음에 그럴 시간이 나면 그때 엘렌처럼 되고 싶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스칼렛은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에 식탁에서 안주인 노릇을 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혼한다는 충격적인 뉴스에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없으면 길을 잃고 혼자인 듯한 기분이 들어서 스칼렛은 어머니가 슬래터리가에서 어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걸핏하면 앓기 잘하는 슬래터리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권리가 있길래 스칼렛 그녀가 어머니를 가장 필요로 하는 바로 이 순간에 어머니를 데려갔을까. 시큰둥하게 저녁 식사를 하는 동안 제랄드의 시끄러운 목소리가 스칼렛의 귀에 따갑도록 들려왔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는 오후에 자기 딸과 대화를 나누었던 사실은 아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섬터 요새로부터 온 최신 소식에 대해서 마치 무대 위에 서서 독백을 하는 것처럼 혼자 식탁을 치고 손을 공중에 저으며 떠들어댔다. 제랄드는 식사 시간을 지배하는 고집불통의 웅변가였고 스칼렛은 항상 자기 생각에 골몰하여 그 열변을 한쪽 귀로 흘려보내는 청중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만은 그의 열변을 참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온 정신을 집중하여 엘렌의 마차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녀는 어머니에게 자기 심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자기 딸 중의 하나가 다른 여자와 정혼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충격을 받을 것은 뻔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처음으로 안 이 비극의 심연 속에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위로받기를 원했다. 그녀는 엘렌만 자기 옆에 있어준다면 안심이 될 것 같았다. 비록 엘렌이 그런 비극을 희극으로 만들어주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단지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그녀에게는 큰 위안이 될 것 같았다. 그녀는 마찻길에서 삐그덕거리는 바퀴 소리를 듣고 얼른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지만 마차가 집을 돌아 뒷마당으로 가자 다시 털썩 주저앉았다. 앞쪽 층계에서 내리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일 리가 없었다. 그러자 캄캄한 마당에서 흑인들이 신이 나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을 내다보니 조금 아까 방에서 나간 포크가 환하게 타오르는 관솔불을 높이 치켜들고 있었고 모습을 알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 마차에서 내리는 것이 보였다.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어둡고 컴컴한 밤하늘에 메아리쳐 울렸다.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유쾌하고 흐뭇하고 거침이 없었으며 부드러운 목청의 음악적으로 짜랑짜랑 울리는 소리가 어두운 밤의 대기 속에서 커졌다 작아졌다 했다. 그러더니 발을 질질 끄는 소리가 뒤쪽 베란다의 층계로 올라가 안채로 통하는 복도로 들어오더니 바로 식당 밖의 홀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잠깐 귓속말을 주고받더니 포크가 들어왔는데 그는 보통 때의 위험은 찾아볼 수 없이 눈을 두리번거리면서 하얀 이를 드러내고 있었다. 나리마님 하고 숨을 거칠게 쉬면서 그가 말했다. 희색이 만연한 얼굴에는 온통 새 신랑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새 여종이 왔어요. 새 여종이라니? 난 종을 새로 산 적이 없는걸? 하고 제랄드는 놀란 척하면서 소리쳤다. 사셨잖아요, 나리마님. 마침 나리마님께 인사드리러 바깥에 와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면서 포크는 시종일관 흥분한 듯이 자기 손을 비틀며 희죽거리고 있었다. 좋아, 신부를 들여보내라. 하고 제랄드가 말하자 포크는 돌아서서 윌크스 농장에서 테라 농장으로 새로 팔려온 자기 부인에게 홀 쪽으로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 그녀가 들어오자 그 뒤로 폭이 넓은 옥양목 치마에 감싸인 듯 그녀의 12살 난 딸이 어머니의 뒤를 따라 아장아장 걸어 들어왔다. 딜씨는 키가 크고 자세가 똑바른 여자였다. 나이는 30에서 60 사이라고 하면 가장 적당할 것 같고 구릿빛 얼굴에 주름살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용모는 흑인과 인디언의 혈통적 특질을 조화있게 갖추고 있었다. 그녀의 붉은 피부 빛깔이며 좁고 높은 이마며
오똑 솟은 듯 하면서도 펑퍼짐한 코며 이 모든 것들이 그녀가 두 인종의 혼혈인임을 나타내주고 있었다. 그녀는 긍지가 있었고 심지어 마미보다 더 위험있게 걸음을 걸었다. 마미는 훈련으로 습득한 위험이었지만 딜시는 혈통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말할 때 그녀의 목소리는 다른 흑인들에 비해 분명한 편이었으며 말도 상당히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하는 눈치였다. 안녕하세요, 젊은 아씨님들. 그리고 나리마님, 방해를 해 죄송스럽습니다만 저와 저희 딸을 함께 사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여기에 왔사와요. 저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제 딸 프리시와 함께 사주시겠다는 분은 안 계셨사와요. 감사합니다요. 앞으로 열심히 일하며 은혜를 갚겠습니다요. 괜찮아. 그런 걸 가지고 뭐. 자기의 친절이 남에게 공개되는 것을 매우 쑥스럽게 생각하는 제랄드는 계속 헛기침을 해댔다. 딜시가 스칼렛 쪽으로 고개를 돌려 눈가에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스칼렛 아가씨, 저를 사주시도록 나리마님께 여쭈었다고 포크에게서 들었사와요. 그래서 저희 딸 프리시를 아가씨의 몸종으로 선물할 겁니다. 그녀는 자기 딸을 앞으로 나오게 했다. 그녀는 새처럼 가느다란 다리에 꼼꼼하게 따아올린 머리가 뾰족한 뿔처럼 툭 튀어나온 갈색 피부의 작은 소녀였다. 그녀는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예리한 눈을 갖고 있었지만 꾸민 듯한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고마워 딜씨 하고 스칼렛은 말했다. 하지만 마미가 뭐라고 하는지 알 수 없잖아. 그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의 몸종이었으니까. 마미는 이제 늙었사와요. 하고 딜시는 마미가 들으면 화가 날 정도로 냉담하고 침착한 어조로 말했다. 그녀는 좋은 유머이긴 하지만요. 아가씨도 이제는 성숙한 숙녀니까 좋은 몸종을 거드릴 때가 되었사와요. 제 딸 프리시는 1년간 인디아 아가씨를 섬긴 적이 있어요. 저 애는 어른처럼 바느질도 하고 머리도 잘 만져요. 제 어미가 옆구리를 쿡 찌르자 프리시는 갑자기 꾸벅 절을 하고 나서는 스칼렛을 보고 희죽 웃었다. 스칼렛도 덩달아 웃었다. 요 영악한 계집애 하고 그녀는 속으로 생각한 후 큰 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딜씨. 그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오시면 다시 얘기하도록 해. 고맙사와요 주인 아가씨.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딜씨는 말하고 나서 기뻐 어쩔 줄 모르는 포크와 자기 딸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저녁 식탁이 깨끗이 치워지자 제랄드는 다시 연설을 시작했으나 자기에게도 만족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경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천둥 같은 목소리로 전쟁에 대한 예언을 하거나 남부가 양키로부터의 모욕을 더 이상 참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수사학적인 질문을 계속 던져보았지만 딸들로부터는 예 그래요 아빠 라든지 그렇지 않아요 아빠 라는 맥빠진 대답만 흘러나올 뿐이었다. 큰 램프불 밑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캐리는 애인이 죽은 후에 수녀가 된다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그린 소설에 빠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는데 자신이 그 소녀와 같이 흰 수녀복을 입은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 스스로 희망의 상자라고 부르는 상자에 술을 놓고 있는 쇠레는 내일 원유회 때에 스튜어트 탈레턴을 자기 언니와 함께 못 잊게 하고 스칼렛이 갖지 못한 여자다운 장점으로 그를 유혹하자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스칼렛은 애슐리 생각 때문에 마음이 산란해 있었다. 어떻게 아버지는 자기 딸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섬터 요새니 양키니 하면서 떠들어대시는 걸까? 그녀는 모든 젊은 처녀들이 다 그러하듯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고통에 대해서는 그토록 냉정한지 그리고 자기의 상심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이상하게 여겼다. 그녀의 마음은 마치 회오리 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허전했으나 사람들이 앉았던 식당은 이전에 있었던 그대로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다. 장중한 마호가니 식탁도 식기도 멋있는 은그릇도 윤이 나도록 닦은 마루에 깐 밝은 양탄자도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잘 정돈되어 있었다. 그곳은 예전과 다름없이 사랑스럽고 편안한 곳이었다. 그리고 스칼렛은 식사 후에 가족끼리 보내는 시간을 매우 좋아했지만 그러나 오늘만큼은 그것이 싫었다. 만약 아버지의 소란스러운 질문만 없었더라면 슬그머니 빠져나가 어머니의 작은 방으로 가서 소파 위에 엎드려 마음껏 울고 싶었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그 방을 좋아했다. 그곳에서 엘렌은 아침마다 키가 큰 책상 앞에 앉아 농장의 모든 재정 사항을 기입하고 감독인 조나스 윌커슨의 보고를 들었다. 엘렌이 펜대를 들고 그 방에서 일을 할 때면 의례 가족들은 시간을 메우기 위해 그 방에 들르곤 했다. 제랄드는 고풍스런 의자에 걸터 앉아 있고 또 딸들은 다 해진 소파 위에 앉아 있곤 했는데 그녀가 즐겨 앉는 의자는 너무도 날고해져서 손님의 눈에 띄는 곳에는 둘 수가 없었다. 그녀는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무릎 위에 엎드려 고요히 흐느껴 울고 싶었다. 그런데 대체 어머니는 언제 오시려는가? 그때 자갈이 깔린 마찻길에 갑자기 마차가 멎는 소리가 들리더니 엘렌이 마부에게 명령하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다. 후프 스커트를 흔들면서 빠른 걸음으로 엘렌이 들어서자 사람들은 모두 그녀의 지친 얼굴을 쳐다보았다. 엘렌과 함께 레몬의 그윽한 향기가 흘러들어왔다. 그 향기는 엘렌의 옷주름에서 흘러나오는 듯 했는데 그것은 스칼렛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어머니를 연상시켜주는 향기이기도 했다. 어머니 뒤에는 마미가 몇 발자국 떨어져서 손에는 가죽 가방을 들고 아랫 입술을 삐죽이 내민 채 미간을 찌푸리고 어기적거리며 들어서더니 뭐라고 중얼거렸다. 정확히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늦어서 미안해요 하고 엘렌은 말하면서 어깨에 걸친 긴 쇼를 벗어 스칼렛에게 건네주고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녀의 볼을 톡톡 두드렸다. 제랄드의 얼굴은 그녀가 들어오자 신기하게도 환히 밝아졌다. 그 아기는 세례를 받았소? 예, 하지만 죽었어요. 가엾게도. 하고 엘렌이 말했다. 에미도 죽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딸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그녀에게로 눈을 돌려 물으려고 했으나 제랄드가 엄숙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먼저 말했다. 아기가 죽는 편이 낫지. 낳고 말고 아비 없는 자식. 밤이 깊었어요. 자, 취침기도 드릴 때가 되었어요. 하고 엘렌이 끼어들면서 지혜롭게 말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스칼렛이 어머니의 성격을 잘 알지 못했더라면 그러한 간섭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갔으리라. 에미 슬래터리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 그것을 알면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에게서 일의 진상을 알아내려 하는 것은 헛일이라는 것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다. 스칼렛은 농장 감독인 조나스 윌커슨을 의심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밤늦게 조나스 윌커슨과 에미가 함께 산책하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이다. 조나스는 북부 출신이었고 독신주의자였으나 그는 농장 감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지방의 사교계에서는 발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가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는 슬래터리의 집안 사람들이나 가난한 백인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교육면에서 몇 단계 위였으므로 그가 비록 밤늦게 그녀와 오붓이 산책을 즐긴다 해도 누구 하나 그가 그녀와 결혼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스칼렛은 호기심이 강하게 치밀어 올랐다. 어머니의 눈앞에서는 항상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어머니는 늘 그것에 마음을 쓰거나 동요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마치 일어나지 않았던 일처럼 지나가 버렸다. 엘렌은 자기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일은 모두 무시하였고 스칼렛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엘렌이 선반으로 가서 기도할 때 사용하는 묵주를 조그만 상자에서 꺼내려고 할 때 마미가 화난 듯이 큰 소리로 말했다. 마님, 기도하시기 전에 뭐 좀 드셔야 하잖아요. 고마워 마미. 하지만 별 생각이 없어. 제가 만들어 오겠사오니 드셔야 해요. 하고 말하고 나서는 마미는 화난 듯이 눈살을 찌푸리며 식당 쪽으로 갔다. 포크, 쿠키에게 시켜 불을 좀 지피라고 해. 마님이 오셨으니까. 그녀의 육중한 무게에 눌려 마루가 삐걱거렸고 홀 앞에서 중얼거리던 독백은 점점 커져서 식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들려왔다. 내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도 그따위 백인 쓰레기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모두 하나같이 게으름뱅이인데다가 건달들 뿐이라니까. 그런데 엘렌마님이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애쓸 게 뭐람? 똑똑한 인간 쓰레기 같으면 제 할 일은 제 검둥이를 시킬 게 아니야.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는데도
그녀의 목소리는 식당으로 이어지는 길고 넓은 복도 쪽으로 내려갈수록 작아졌다. 마미는 자기가 모든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에 있다는 것을 주인에게 분명하게 알리는 고유의 방법을 갖고 있었다. 검둥이들이 혼자서 투덜대고 있을 때 검둥이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것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거나 하는 것은 백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것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백인의 품위를 세우기 위해서는 설령 그녀가 옆방에서 짓거려대든가 아니면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또 그녀가 무슨 말을 하든 간에 그들은 모른 척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책 잡힐 이유도 없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정확한 의사도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포크가 쟁반과 은식기와 냅킨을 갖고 들어왔다. 그 뒤에는 10살 된 흑인 소년 잭이 한 손으로는 흰 린네르 잠바의 단추를 급히 채우면서 다른 한 손에는 자기보다 키가 큰 붉은 갈대 끝에 얇은 신문지 오라기를 매단 파리채를 들고 들어왔다. 엘렌은 아름다운 공작 깃털로 만든 파리채를 갖고 있었지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잘 사용할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공작의 깃털을 단 파리채를 사용하면 나쁜 일이 생긴다는 쓸데없는 미신을 포크나 쿠키, 심지어는 마미까지도 굳게 신봉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렌이 제랄드가 권한 의자에 앉자 일제히 네 사람은 모두 그녀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엄마, 내 새로운 무도복의 레이스가 너무 헐거워졌어요. 그 옷을 내일 밤 12 오크스 파티에 갈 때 입어야 해요. 좀 고쳐주세요. 네? 엄마, 스칼렛 언니의 새 드레스는 제 것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핑크색 드레스를 입으면 왠지 놀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핑크색 드레스는 언니에게 주고 제게는 초록빛 드레스를 주세요. 언니는 핑크색 드레스가 더 잘 어울려요. 엄마, 저도 내일 밤 무도회에 참석해도 되죠? 저도 이제 13살이니까요. 부인, 당신도 그것을 믿소? 조용히들 해. 조용히 안 하면 매를 때릴 테다. 케이드 캘버트가 오늘 아침 애틀랜타에 있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조용히들 해. 나도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잖니. 온통 그곳에는 전쟁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야. 군사훈련이라든지 군대 편성이라든지 또 이제는 더 이상 북군들의 모욕을 참을 수 없다는 거야. 엘렌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 시끄러운 질문 공세를 살살 누그러뜨리면서 늘 아내의 도리를 다 해왔던 것처럼 제일 먼저 남편에게 대답했다. 건전한 상식을 가진 찰스턴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할 정도이면 우리도 곧 같은 배를 탈 것 같군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왜냐하면 사바나를 제외하고는 부드럽고 온유한 심성을 가진 대륙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조그만 해안 도시에 살고 있으며 주로 찰스턴의 사람들이 그들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고 있음을 그녀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캐리는 내년까지는 참석할 수 없어. 그때에는 무도회에도 참석할 수 있고 드레스도 만들어주겠다. 핑크색 뺨을 가진 나의 막내딸이 얼마나 기뻐할까? 그렇게 실망할 필요는 없어. 내년이면 원유회에도 참석할 수 있는 걸. 예, 그리고 한번 생각해봐라. 밤늦게까지 춤을 출 수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올해까지는 무도회에 참석할 수 없단다. 드레스를 가져와봐요, 스칼렛. 기도 후에 꿰매줄게. 셀렌, 그런 말을 하면 안 돼. 너의 핑크색 드레스는 아주 예뻐. 언니의 드레스가 언니 얼굴에 잘 어울리듯이 그것은 너의 얼굴에 아주 잘 맞는단다. 그 대신 내일 밤에 내 성유석 목걸이를 하도록 해라. 셀레는 이 말을 듣자 어머니의 뒤로 살짝 숨어 얼굴만 내밀고는 언니에게 코를 찡긋해 보였다. 왜냐하면 스칼렛이 내일 밤에 그 목걸이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이다. 스칼렛은 혓바닥을 날름 내보였다. 셀레는 귀찮은 동생으로 늘 응석을 부리고 이기적이었다. 어머니가 책망만 하지 않았더라면 스칼렛은 몇 번 그녀의 따귀를 때려주었을 것이다. 그리고 오하라 씨, 캘버트 씨가 찰스턴에 대해 뭐라고 하던가요? 하고 엘렌이 물었다. 스칼렛은 어머니가 전쟁이나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고 또 그런 일들은 남자의 일로서 여자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관심은 제랄드에게 기쁨을 주었다. 엘렌은 남편이 좋아하도록 언제나 신경을 썼다. 제랄드가 열정적으로 소식을 전하고 있는 동안 마미가 엘렌 앞으로 그릇을 날라왔다. 껍질이 노란 비스킷, 프라이로 된 닭가슴살, 버터를 녹여 끼얹은 김이 모락모락 나른 누르스름한 고구마,
마미가 잭의 옆구리를 쿡 찌르자 검둥이 애는 얼른 엘렌의 뒤로 가더니 손에 들었던 커다란 부채를 천천히 붙이기 시작했다. 한편 마미는 식탁 옆에 서서 엘렌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잠시라도 먹는 것을 그치면 강제로라도 먹게 할 셈이었다. 엘렌은 열심히 먹고 있었지만 너무 피곤하여 자기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모를 정도였으며 오직 마미의 완고한 표정에 질려 그저 기계적으로 먹고 있음을 스칼렛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럭저럭 식사는 끝났지만 제랄드의 연설은 반도 끝나지 않았다. 그가 노예를 해방시켜준다고 해놓고 한 푼도 주지 않는 도둑놈 같은 양키놈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려고 할 때 엘렌은 그만 일어서 버렸다. 벌써 기도를 하려고? 하고 그가 물었다. 그래요. 너무 늦었어요. 아니, 벌써 10시가 넘었군요. 이때 시계가 재채기를 하듯 땡, 땡 울렸다. 캐린이 잘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포크는 램프를 갖고 오고 마미는 내 기도서를 갖다 줘. 마미가 쉰 목소리로 재촉하자 잭은 부채를 방 한구석에 놓아두고 식탁 위의 접시를 치우기 시작했다. 한편 마미는 벽장 서랍을 뒤적이더니 다 떨어진 엘렌의 기도서를 꺼냈다. 포크는 발끝으로 서서 고리에서 램프를 벗겨가지고 천천히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는 환하게 밝아지고 천장은 어둠으로 짙게 깔렸다. 엘렌은 스커트를 가지런히 하고 마루에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서를 펼쳐 앞 테이블 위에 놓고 두 손을 꽉 쥐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제랄드가 옆에 앉고 스칼렛과 쇴레는 테이블 건너편으로 가서 각각 자리를 잡았다. 앉을 때 불룩한 속치마를 접어서 무릎 밑에 깔고 앉았는데 그것은 단단한 마루 위에 그냥 앉으면 무릎이 아팠기 때문이다.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캐리는 테이블 앞에 편안히 무릎을 꿇을 수 없어 의자를 끌어다가 그 위에 팔꿈치를 괴고 앉았다. 그녀는 이런 자세를 좋아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기도 시간 중에 언제나 잠이 들곤 하는데 이런 자세로 기도할 경우에는 다행히 어머니의 눈을 피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집안 하인들도 서둘러 방문 앞의 복도로 와서 무릎을 꿇고 앉았다. 마미는 무릎을 꿇고 앉을 때 크게 신음소리를 냈고 호크는 꼿꼿하게 앉았다. 하녀 로사와 티나는 넓게 퍼진 눈부신 옥양목 치마를 우아하게 여미고 앉았다. 흰 수건을 쓰고 앉은 쿠키의 얼굴은 수척해 보였고 잭은 졸려서 참을 수가 없었으므로 마미에게 꼬집히지 않으려고 멀찍이 떨어져 앉았다. 그들의 까만 눈들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는데 이들은 백인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을 하루의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다. 동양적인 비유와 설명이 많은 기도문의 낡고 그리고 수식이 많은 구절의 의미는 그들로선 잘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스며드는 것이 있었다. 그들은 백인들의 기도에 답하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엘렌은 눈을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기도의 목소리는 커지기도 하고 잔잔히 속삭이기도 하고 살살 달래는 듯 하기도 하고 간청하는 듯도 했다. 엘렌이 가정과 가족 그리고 흑인들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감사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머리는 노란 불빛의 원 둘레에 숙여졌다. 그녀가 테라의 농장에 있는 이들, 그녀의 양친과 동생과 죽은 새 아들 그리고 불쌍한 영혼들의 안녕을 위한 기도를 끝냈을 때 엘렌은 손가락으로 묵주를 꼭 잡고 로사리오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산들바람처럼 흑인이나 백인들의 목에서 답송의 소리가 되풀이되어 울려 퍼졌다.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이제와 우리 죽을 때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마음이 아프고 눈물조차 메말라버린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스칼렛은 이런 기도 시간 때마다 늘 느끼던 고요하고 평화로운 기분이 자기에게 밀려옴을 느꼈다. 오늘의 실패도 내일의 두려움도 이제는 사라졌다. 오직 희망만이 그녀에게 있었다. 이런 기쁨을 얻은 것은 하느님에게 마음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있어 종교란 얄팍한 입술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것은 하느님의 왕위와 성도들과 천사들을 향해
사랑하는 자들의 축복을 비는 어머니의 경건한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엘렌이 하늘에 기도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반드시 들어주실 것을 스칼렛은 믿었다. 엘렌의 기도가 끝나자 기도 시간에 한 번도 묵주를 만지지 않던 제랄드가 손에 쥔 묵주를 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 단조로운 목소리를 듣고 있는 동안 스칼렛의 생각은 자신도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방황하기 시작했다.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할 때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루가 끝날 때 자기의 하루의 삶을 돌이켜보고 자기의 죄악들을 인정하고 하느님께 그것들을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다시는 반복해서 죄를 짓지 않게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시간의 의무라는 것을 엘렌으로부터 배운 것이다. 그러나 스칼렛은 자기의 감정을 돌아보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들키지 않도록 살며시 쥔 두 손 위에 머리를 파묻자 그녀의 생각은 슬프게도 애슐리에게로 달려가는 것이었다. 그는 나를 사랑했으면서도 어떻게 멜라니와 결혼할 수가 있을까?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가 알고 있을 게 아닌가? 그런데 왜 그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걸까? 그때 갑자기 하나의 새로운 생각이 유성처럼 그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다. 그래, 애슐리는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어. 그녀는 이런 뜻하지 않은 생각에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숨막힐 듯한 순간 그녀의 마음은 마치 마비된 것처럼 조용히 서 있다가 이내 갑자기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어떻게 알겠어? 나는 늘 얌전한 체하고 숙녀처럼 행동해왔고 그가 손도 못 대게 했으니까. 아마 그런 친구 이상으로는 나를 생각지 않았던 게 분명해. 그래, 그가 고백하지 못했던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자기의 사랑이 가망이 없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는 그런 표정을. 그녀의 마음은 그가 이상한 행동으로 자기를 빤히 쳐다보았던 그때로 돌아가 버렸다. 늘 자기의 생각을 베일에 완전히 감추어왔던 그 회색빛 눈도 그때만큼은 커다랗게 떠진 채 고통과 실패의 흔적을 드러내주고 있었다. 그래, 그는 내가 브렌트나 스튜어트나 헤이드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그는 나를 취할 수 없을 바에는 차라리 멜라니와 결혼하여 부모님이나 기쁘게 해주려고 했을 거야.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더라면. 변덕스러운 그녀의 마음은 깊은 우울증에서 빠져나와 일종의 행복감 같은 것을 맛보았다. 이것은 애슐리의 수줍은 성격과 이상한 행동에 대한 해답이었다. 맞아, 그는 몰랐을 것이다. 그녀의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소망에 허영심이 가세하여 확실히 그렇구나 하는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녀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다면 그는 분명히 그녀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그녀가 그것을 알리기만 한다면. 오, 그녀는 숙인 이마의 머리카락 속에 손가락을 넣고 기뻐 어쩔 줄 몰라 하며 생각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그에게 나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생각했어야 했어.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는 멜라니와 결혼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할 리가 없어. 제랄드의 기도가 끝나자 그녀는 어머니의 눈이 지그시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황급히 묵주를 만지면서 기계적으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여느 때와 같지 않은 감정이 섞인 그녀의 기도 소리는 마미로 하여금 눈을 뜨게 했고 그녀에게 의심의 눈총을 던지게 했다. 그녀가 기도를 끝내자 연이어 셀렌과 캐린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녀의 마음은 다시 새로운 생각에 골몰하기 시작했다. 그래, 지금도 그리 늦은 것은 아니다. 결혼식장에 나란히 서 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져버리는 경우는 이 고장에서도 여러 번 있었다. 그리고 애슐리의 약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그래, 시간은 아직 충분하다. 만약 오래전에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없다면 그가 그 결혼을 파기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가. 만일 내가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분명히 그는 파혼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을 그에게 전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찾아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기도에 답송하는 것을 깜빡 잊어 어머니가 책망하듯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한순간에 즐거웠던 꿈에서 깨났다. 그녀는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서 눈을 조용히 떠 방안을 둘러보았다.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들, 부드럽게 빛나는 램프불,
흑인들이 기도할 때마다 따라 움직이는 어두컴컴한 그림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보기에 역겨웠던 가구들까지도 갑자기 자신의 감정에 와닿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방 안의 분위기도 점점 친근해졌다. 그녀는 이 순간과 이 장면을 결코 잊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거룩하신 성모 마리아여 하고 어머니가 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성모 마리아의 합송이 시작되었다. 이에 스칼렛도 엘렌이 부드러운 콘트랄토 음성으로 성모 마리아를 찬송하는 데에 따라 우리를 위해 비옵소서라고 외웠다. 어릴 때부터 스칼렛에게는 그것은 성모 마리아를 찬양하기보다는 엘렌을 찬미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불경스러운 일이겠지만 스칼렛은 병자의 친구니 지혜의 처손이 죄인들이 피난처니 신비의 장민이 하는 기도의 구절들을 들을 때면 하늘을 향한 엘렌의 얼굴 모습이 그녀의 감긴 눈 사이로 떠오르곤 했지 결코 성모 마리아의 얼굴이 떠오르지는 않았다. 그런 아름다운 구절들이 모두 엘렌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 밤에는 자신의 기분이 너무 고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기도 시간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이라든지 답송하는 소리라든지 부드러운 목소리로 외우는 기도 소리를 찾아내게 되었던 것이다.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와 애슐리 품 안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게끔 길을 터준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렸다. 아멘 하고 기도가 끝나자 모두들 일어났다. 약간 쥐라도 난 듯이 마미는 티나와 로사의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다. 포크는 벽난로에서 긴 종이를 꺼내 그것을 말아 불을 붙인 다음 홀로 들어갔다. 계단 맞은편에는 식당에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큰 포도나무로 된 찬장이 있었고 그 위에는 여러 개의 램프가 있었으며 촛대에는 길게 초들이 늘어서 있었다. 포크는 램프 하나와 초 3개를 길게 놓고 마치 왕과 공주에게 불을 밝혀주는 시종처럼 점잖고 거만한 걸음걸이로 또 머리 위로 등불을 높이 쳐들고서 일행들을 2층으로 안내했다. 엘렌은 제랄드의 팔을 잡고 뒤를 따랐고 딸들은 각기 촛불을 하나씩 쥐고 그들을 따라갔다. 스칼렛은 방에 들어가자 촛불을 높다란 장롱 위에 올려놓고 수선해야 할 무도복을 어두컴컴한 옷장 안에서 끄집어냈다. 옷을 팔에 걸친 다음 조용히 홀을 지나 엘렌의 방으로 건너갔다. 양친의 침실 문은 약간 열려 있었고 노크도 하기 전에 나직하면서도 무게가 있는 엘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우하라 씨, 조나스 윌커슨을 해고해야 해요. 제랄드가 화를 벌컥 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성실한 감독자를 어디서 구하지? 내일 당장 해고해야 해요. 빅샘은 훌륭한 반장이에요. 그러니 다른 감독자를 구할 때까지 그에게 감독의 임무를 맡기세요. 알았어. 제랄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알았어.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웠던 조나스가 바로 해고해야만 돼요. 그래, 그가 바로 에미 슬래터리가 낳은 아기의 아버지였구나 하고 스칼렛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럼 그렇지. 양키와 백인 쓰레기 여자 사이에 뭐 기대할 만한 것이 있겠어? 그래서 그녀는 잠시 기다렸다가 제랄드의 언성이 수그러들기 시작하자 노크를 하고 어머니에게 무도복을 넘겨주었다. 스칼렛은 옷을 벗고 촛불을 끄는 그 순간부터 오직 내일 무도회 때 해야 할 일에만 골몰하고 있었다. 그것은 간단한 일이었다. 제랄드의 경우 일단 목표를 정하면 그곳에만 신경을 쓰는 것처럼 딸도 그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아 그녀의 눈은 오직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었으며 그곳에 이르는 가장 쉬운 지름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우선 아버지의 말씀대로 자신을 가져야 한다. 12 오크스에 도착하는 즉시 그곳에 모인 하객들 중에서 가장 명랑하고 가장 발랄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애슐리와 멜라니가 결혼한다는 소문 때문에 이 스칼렛의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눈치채게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남성들과 자연스럽게 웃으며 농담을 즐겨야 한다. 그렇게 되면 애슐리는 고통을 받게 되고 이전보다 훨씬 더 나를 좋아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찬 남자라면 어떤 남자이든 절대로 피하지 말자. 생강빛 구레나루 텁수룩하게 기른 케네디로부터 나약하고 수줍음을 잘 타는 멜라니의 오빠 찰스 해밀턴에 이르기까지 남성이라면 누구든 절대로 춤과 대화를 거절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응대해주자.
그러면 그들은 벌이 꿀통을 향해 모여들듯이 내 옆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고, 이것을 보면 애슐리도 슬그머니 자기가 어울리던 무리들에게서 벗어나 내 옆으로 오게 될 것이다. 그때 그를 꿰어내어 사람이 없는 곳으로 유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단 몇 분간만이라도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하고 그녀는 바랐다. 달리 다른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애슐리 쪽에서 먼저 움직임을 취하지 않는다면 그녀라도 먼저 해야겠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주위 남성들이 그녀에게 달려드는 장면을 보았을 경우에는 그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그는 나에 대해 새로운 느낌을 갖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의 눈은 실망과 좌절로 가득해질 것이다. 좌절에 빠진 그에게 가장 멋있는 그녀가 세상의 다른 어느 남자들보다도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그는 다시 기쁨과 환희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이런 그의 모습을 발견했을 때 얌전하고 우아하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해야 한다. 물론 숙녀처럼 행동해야 한다.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감히 주제넘게 그에게 말한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나 그에게 사랑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녀에겐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는 사소한 일이었다. 그녀는 그러한 상황들을 전에 다 경험했으므로 다시 그와 같은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었다. 그녀는 달빛이 환히 비추고 있는 밤에 침대에 누워 자기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을 되새겨보았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로 그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을 전했을 때 당황해하며 기뻐 어쩔 줄 몰라하는 그의 얼굴을 조용히 그려보았고, 마치 자기에게 아내가 되어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이 느껴졌다. 그때에는 자연스러울 정도로 태연하게 다른 여자하고 약혼한 남자와 결혼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간단히 잘라 말해야 한다. 그래도 굳이 그가 간청할 경우에는 못 이기는 척하고 그의 청을 들어주어야 한다. 그날 오후에 그들은 바로 존스보로로 떠나는 사랑의 도피 행각을 꿈꾸게 될 것이다. 내일 밤 바로 이 시간에 어쩌면 그녀는 애슐리 윌크스 부인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한동안 행복한 순간을 꿈꾸고 있었다. 그녀는 애슐리 부인이 된다. 애슐리 부인이. 그때 약간 서늘한 기운이 그녀의 마음을 휩쌌다. 이런 일이 안 생긴다면? 애슐리가 도망가자고 제안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녀는 완강하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렸다. 지금은 그런 것은 생각지 말자 하고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나만 괴로울 뿐이야. 그리고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 또한 그를 사랑한다면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질 것은 뻔한 일이지. 나 역시 그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그녀는 얼굴을 들었다. 눈에는 고통과 슬픔의 눈물이 가득 차 달빛에 빛나고 있었다. 엘렌은 그녀에게 욕망과 성취는 별개의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즉, 인생이란 경주에서 가장 빠른 자가 승리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녀는 끊임없이 용솟음치는 용기에 부풀어 은빛 침대에 누워서 패배란 있을 수 없고 오직 예쁜 옷과 멋있는 용모만이 운명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즐거운 것으로만 보고 있는 16살의 나이가 짜낼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